기업 참여 사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출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내 젖소의 영양소 결핍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젖소는 상당히 동력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료는 거기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사료 가격이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사료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엎쳐서 최근에 또 수입 조사료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소들은 상당히 영양소 결핍, 특히 단백질 에너지 부족, 그 다음에 유량도 떨어지고 유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미네랄 공급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번식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역력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는 소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백신 같은 거 주잖아요. 구제 백신 같은 거 소들이 엄청 한동안 몸살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하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그 조합의 내부 얘기인데요. 기존의 이제 제품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에너지가 좀 다소 약한 점, 그 다음에 균형 설계, 좋은 오일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그래도 설계되지 않았다는 걸 특히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균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전의 제품들은 거의 분석을 하지 않고 맨날 고정비합별로 가다 보니까 근데 농가에서 좋아하죠. 고정비합별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료는 굉장히 영양성분이 매달 바뀌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원료만 같으면 제품은 똑같은 제품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제품이 더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매달 바꾸더라도 바꾸는 것이 안 좋은 쪽이 아니고 제품을 더 안정적으로 단백질이 19.5면 19.5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사료를 설계하겠다. 그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서 연비형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능성을 또 부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사료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조사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에 대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조사료를 좀 질이 안 좋은 조사료라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 지역이 참 특색인 것 같아요. 특색이 제가 느낀 건데 대부분 농가에서 조사료를 잘라주지 않아요. 그냥 조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풀어주다 보면 잘라주는 것보다도 섭취량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기니까. 그래서 이제 원샷 제품 같은 것들이 이 지역에 많이 팔리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조사료만 풀어주고 그러면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사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사료 먹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를 사료로 차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료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럼 설사를 안 하고 사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원샷 제품이 이 지역에 많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많이 제의를 할 건데요. TMR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냐면 조설의 믹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굳이 그 원샷 같은 그 비싼 사료를 안 먹기더라도 조설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 제품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증설이 빨리 되면 그런 조설만 잘 섞어서 만든 짧게 잘라가지고 섞은 제품들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시설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여기 지역에 또 티모시 호수를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티모시조차도 최근에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품질 조사료를 좀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MPT 이제 최근 자료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과거 몇 년 전에 사료회사에 있을 때 그 사료회사에서 전국에 있는 MPT 한 자료를 1년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찍어봤어요. 그랬을 때 전체 우리나라 소들이 영양 상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MPT를 하고 있는데 MPT를 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수치로 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뭐가 부족한지가 확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3,000주를 대상한 거예요. 전국의 유소를. 보니까 혈당이 떨어져요. 이것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나타나거든요. 이건 수치로 보면 잘 모릅니다. 한두 개 보일 수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래프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유리지방산이 유리지방산이 너무 높아진다는 게 뭐냐면 몸에 지방이 빠진다는 소들이 계속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리지방산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칼슘도 부족한 소들이 많아요.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다량 단물질도 부족한데 다른 미전 단물질도 더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GT가 높습니다. 이건 간 기능을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 간도 안 좋다. 간 손상이 많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들의 문제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FT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드릴게요. 요거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숫자만 넣으면 그래프 쫙 나오거든요. 이쪽 지역의 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 컨설팅하고 있는 충북 낙엽이라고 있거든요.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배합사료 원료를 분석을 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옥수수도 에드포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9월 때부터 1월 달부터 여기가 9월 달이거든요. 옥수수 단백질 함량 보세요.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죠.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여요. 평균 한 8.16 나오는데 그다음에 대두박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건물 기준으로 본 겁니다. 건물 기준으로 대두박도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옥수수하고 대두박 잡박류야 많이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옥수수 대두박은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입니다. 상당히 심해요. 이게 특히 옥수수가 단백질이 상당히 높지도 않은데도 이게 차이가 난다. 이게 왜냐하면 산지별로 차이가 나요. 옥수수 질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간단합니다. 단백질 분석해 보면 옥수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어요. 단백질이 좋을수록 좋겠습니까? 높을수록 좋겠습니까? 낮을수록 좋겠습니까? 네? 조금만 좀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옥수수는 건물로 8 이하가 좋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면 요 시기가 뭐냐면 남미산 옥수수 들어올 때요. 참 묘하게 나오죠. 남미산 옥수수가 갑자기 굉장히 높게 나오다가 요 시기에 그러니까 미산이 왔어요. 얘가 이렇게 공자하고 다 얘기를 소통한 겁니다. 근데 요 시기는 남미산하고 같이 섞어시기 시기.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남미산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옥수수 단백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백질이 왜 문제가 되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배합비는 움직여야 돼요. 안 좋은 옥수수가 왔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뭐냐? 옥수수를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배두박 뭐 마찬가지로 단백질 엄청 큰 폭으로 움직이죠. 그다음에 판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자, 이건 조사료입니다. 조사료도 우리 과거에 알파하면 단백질 무조건 18%였죠. 우리나라 18%가 없습니다. 무조건 알파는 단백질 13%밖에 안 돼요. 이게 계속 분석 데이터는 이렇게 흔들려요. 조사료도 흔들리고 티모시도 6%. 이건 뭐 거의 보다 조금 나은 수준, 톨베스키 수준입니다. NDF 보면 NDF도 엄청나게 흔들리죠. 이것도 알파도 흔들리고 그다음 단백 티모시도 흔들리고요. 이런 상당히 원료가 크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료를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국제적인 얘기인데요. 유제품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중국에 있으면 느낀 거예요. 중국을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우리나라가 정말 축산이 경쟁이 있는 나라냐고 생각하면 없답니다. 정말 경쟁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속 가능한 낙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산비를 뭐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겠죠. 유대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최고 높다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유대가 500원대예요. 뭐 그런 나라가 올 일은 없겠지만 당장은 최소 경쟁력이 상당히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료 공급 방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대리점 사육 사료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축산이 다 시작하는 나라는 대리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성숙하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성숙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남아있는
여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OEM 사료에 대한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OEM 사료는 나쁘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구조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EM 사료의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철저한 품질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분석이 안 돼가지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영양소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안정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컨셉은 크게 네 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추 미생물 성장 촉진 설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계가 각 사료회사마다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술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네덜란드 프로빔이라는 제가 기술 제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DDAA 설계 기술이라고 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수와 아미노산 설계라는 겁니다. 이게 우유를 많이 내게 하는 것은 소가 아미노산을 그 사료에 있는 아미노산, 그다음에 미생물에 있는 아미노산을 최대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설계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특히 공룡일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설계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사료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마 국내 사료사에서 최초일 거예요. 이 아직까지 이런 복합 효소제를 쓰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수하게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부산 바이오에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복합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조사료의 소화율이 상당히 개선돼서 수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는 탄닌 설계인데 이건 이제 캐시골드만 요즘에 선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안에 들은 탄닌의 영양인데 탄닌 설계를 하면서 변이 뭐라고 할까요? 진 변이가 안 생기고 연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사의 냄새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도 상당히 보강할 수 있어요. 크게 이게 네 가지로 개선을 했어요. 자, 대학비 작성 프로토입니다. 먼저 이제 이거 아직 TMI 공장은 잘 시행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곧 시행할 겁니다. 사료 공장에 있는 원료를 월 1회 이상 제가 분석을 해요. 프로빔 분석실을 맡깁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되면 샘플을 보내면, 그러니까 10월 중순이라는 것은 11월 달에 쓸 원료에 대한 샘플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 되면 분석치가 나옵니다. 분석치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나와요. 굉장히 그냥 수분, 단백질, 지방 요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ADF, NDF 상당히 많은 것이 분석이 돼요. 그걸 분석치를 토대로 가지고 제가 에너지 평가를 합니다. 영양소 평가. 이게 이제 사료 기술의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각 사료회사마다 갖고 있는 평가 기술이 있어요. 누가 우수하다고 한 건데 이것만 해도 저도 이제 프로빔 기술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영양소 평가라는 거는 단순히 요걸 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TDN이 얼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소화율이 얼마나 될 것이고 이게 아미노산으로 소장을 어떻게 얼마나 흡수가 될 것이고 이게 과산증을 얼마나 일으킬 것인지 그런 다 분석이 되는 평가하는 기술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료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영양소 평가를 한 그다음에 배합비를 작성해서 울산지사에다 배합비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TMR 공장에 조사해서 TMR 만들고 이제 TMR 공장에 있는 조사료는 아직 한두 번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더 이제 정확도를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이 이제 젖소, 가수와 아미노산 설계라는 건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위인에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최대한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따로 쓰면서 복잡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단백질이죠. 요 단백질.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 하면 탄수화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건 제외하고 소량 큰 굴지로 보면 조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가 이제 사료를 먹어요. 근데 사료 안에 보면 조사료든 농어사료든 보면 조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있죠. 이게 반추입니다. 먼저 사료를 먹으면 조단백질이 들어오죠. 사료로. 그러면 여기서 일부가 분해돼요. 상당 부분이 분해가 되죠. 거의 한 65% 정도가 분해가 됩니다. 그게 분해되는 뭐냐면 RDP라고 하죠. 분해
단백질이죠. RDP. 그다음에 분해되지 않고 소장으로 넘어가는 객체도 있어요. 소장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4패스 단백질이라고 해요. 보통 35% 정도가 이렇게 단백질의 35%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많이 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기술이 뭐냐면 이 RUP를 높이는 거. 발패스 단백질 높이라고 해서 35%, 45%까지 올리면 유량이 확 늘어나요. 그렇게 하려면 사료 가공 처리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쓰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열 처리하고 상당히 비용이 비싼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요 RDP가 있지 않습니까? RDP가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 암모니아를 미생물이 다시 먹어요. 그 먹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자기 미생물 몸을 만드는 겁니다. 미생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RDP를 보내서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 체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몸을 만드니까 단백질을 만드는데 요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사료도 분해하고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분해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얘들이 다시 소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우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최고 높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냐면 요거 RUP를 첫 번째 올리는 거, 열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생물이 최대한으로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 그래서 가장 기술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미생물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거죠. 이 생균제를 먹이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미생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건 천 가지 기술이고 천 가지 말고 이 미생물이 최대한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이 탄수화물이 이때 공급이 돼야 돼요. 이 미생물이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자기 에너지로 써가지고 몸을 만들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 RDP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탄수화물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양이 이제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예전 기술은 양만 맞췄어요. RDP가 얼마니까 탄수화물 얼마.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RDP가 분해되는 속도가 있어요. 시간마다 속도가. 뭐 빨리 들어가자마자 확 분해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두세 시간 만에 분해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10시간 지나서 분해되는 거.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거기에 맞게 탄수화물도 이 분해 속도가 맞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의 동조화라는 거고요. 분해 속도를 맞춘다. 균형을 잡힌다. 제가 처음에 기존의 제품들이 균형이 안 잡혔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그것을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속도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기술하는. 그게 바로 DDAA가 요 미생물이 들어와서 발패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RUP 되는 단백질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흡수를 해서 우유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그게 DDA 설계 기술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거는 요 그림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발주미생물을 하는 데는, 발주동물을 하는 데는 누구나 깊게는 아니라도 이런 구조가 있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뭔가가 설명하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설계하는 기술이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단백질을 반추위에서 분해되는 단백질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탄수화물도 단순하게 이제 그냥 뭐 NFC 전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분해되는 속도에 따라서 뭐 당이 얼마 될 것인지 그다음에 NFC인데 NFC도 분해되는 게 있고 안 분해되는 거 분해되는 NFC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NDF도 분해되는 NDF 그거를 다 조정을 해가지고 약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생물의 최대한으로 흥정을 해서 그게 소장해서 우유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술 그게 DDA 도소 가소화 아미노산 설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연장선인데요. 이걸 보시면
자, 미생물이 반죽 속에 미생물이 성장하는 게 이게 S자 구성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성장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 지체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 증식을 하다가 먼저 성장하면 이게 3회 죽습니다. 죽을 때 소장을 넘어가서 영양소가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추위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면 계속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마다 들어가는 영양소가 공급이, 특히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DA 설계 기술은 요게 요 정도 파란색인데 요거를 당겨서 더 빨리 성장해서 미생물이 계속 살아나게. 그래서 최대한으로 미생물이 또 소장을 넘어서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재적소의 에너지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생물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건 이건 다시 이제 얘들이 어느 정도 생명이 닿으면 죽어서 소장으로 넘어가서 영양소 이용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섬유소 소화율 개선의 설계입니다. 예, 자 섬유소라는 것은 이제 뭐 쉽게 이거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식물학적 뭐 식물 세포의 세포벽이에요. 그러니까 섬유소라는 건 뭐 조설에만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조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에도 섬유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그래서 조사료 같은 경우는 이 벽이 더 많고 이게 안에가 세포 내용물이거든요. 세포벽이 더 많은 게 조사료고 농구사료는 이 세포 내용물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뭐가 돼 있냐면 세포벽에만 이제 우리가 섬유소 보면 조섬유 얘기하잖아요. 조섬유도 있고 그 다음에 NDF, ADF, 뭐 리그린 뭐 같은 헤미셀룰로스 막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엉켜져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데 이게 미생물들이 요거는 이제 사람이라든지 다른 음모는 분해를 못해요. 근데 반축 음모는 분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걸 분해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효소를 해서 분해하는데 이제 미생물들이 효소를 내서 분해를 하지만 그 분해를 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병 물질이 많을 경우에는 분해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다가 설계를 하는 것이 이것을 미생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복합 효소제를 넣어서 이 복잡한 것들을 중간중간 끊어줍니다. 끊어주면 미생물이 더 많이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계 기술입니다. 그래서 복합 효소제를 썼다. 이게 보시면 이제 섬유소에 천미경으로 본 건데 이게 이제 안에 있는 그 세포 내용물을 다 없애버리고 세포병만 집어넣어요. 이게 조사라도 그렇지만 농사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크고 작고 차이지. 이게 빼낸 거죠. 빼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의 품질은 뭐 초, 종, 그다음에 수확 시기에 따라서 막 차이 나지만 옥수수,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게, 자, 이 옥수수 사이레지입니다. 옥수수 사이레지의 예시를 좀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옥수수가 어렸을 때 이렇게 빨간 게 보면 리그닌이라는 거예요. 리그닌. 리그닌은 섬유소에서 절대 분해되지 않는 단축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 분해가 안 되고 황산으로 녹여도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는 양이 적어요. 리그닌 3개인데 좀 크면 이게 커집니다. 커지면서 또 문제가 뭐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면 점점점 소화율이 떨어지게 돼요. 양도 많아지고 점점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는 다 성숙됐어요. 성숙이 돼가지고 리그닌 함량을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는 리그닌 함량은 똑같은 양인데 기후 조건에 의해서 리그닌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서로 엉키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땅도 말라 있죠. 근데 해가 없어요. 땅은 말라 있는데 해가 없으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시기에서 수확한 옥수수나 조사료는 상당히 질이 좋아져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해는 별로 안 나. 해는 안 났는데 그날 그 해가 해는 안 났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연결되기 시작해요. 비가 많이 온 해에 조사료는 질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뭄이 들었어요. 아주 그냥 비도 한 번 안 오고 있어요. 그래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질이 안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 해도 많고 비도 많이 와.
각각의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이 이것을 다 분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릴 때는 이때 들어오면 아유 그래가 잘 먹더라 우리 한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갑자기 위가 떨어져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효소제를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프리미엄 40에 효소제를 넣어가지고 설계를 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 제품 만들어가지고 농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섭취량이 많이 먹더라는 얘기만 해요. 그게 바로 이 효소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섭취량이 상당히 늘어나요. 조사료를 질이 안 좋더라도 섭취량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옥수수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돼요. 이제 농가에서 보면 옥수수 많이 드는 사료가 굉장히 좋은데 옥수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옥수수는 에너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원. 그래서 이거 에너지가 부족하니 옥수수 줘야 돼. 그러니까 뭐 가루 옥수수 주고 막 하는데 옥수수는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분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옥수수예요. 전분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단백질이 높으면 질이 안 나쁘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옥수수 단면도인데 보면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 양옆에 이 노란색이 보면 여기 쪽에 거의 단백질 부분이에요. 이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이 전분을 싸고 있어요. 싸고 있는데 이 단백질이 굉장히 분해가 안 되는 특수한 단백질로 돼 있어요. 옥수수에 있는 단백질은.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이 높은 거면 높은 옥수수를 보면 상당히 쨍그하고 빨간 정도로 막 노란 것을 들어오고 그 소화율이 떨어지는 옥수수예요. 그래서 이거조차도 소한테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옥수수 주고 하는데 효과가 안 똥으로 옥수수가 드러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옥수수식이 아니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같이 수입을 하니까 어떨 때는 부족하게 미산에 들어오다가 남미산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옥수수의 소화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이게 뭐냐면 이 옥수수가 이거 전분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옥수수 쓰는 건데 이런 안 좋은 소화율이 안 좋은 옥수수 단백질이 싸고 있으면 이게 소화율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효소로 깨는 거죠. 깨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효소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합 효소제를 쓰는 이유는 조사료에 대한 섭취량도 올릴 뿐더러 옥수수의 이용도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옥수수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보통 이제 프레이크가 있고 근데 그 화세하는 옥수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공장에 쓰는 화세 옥수수 있잖아요. 좀 약간 위치가 굵죠. 그거는 소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화세 옥수수는 그래서 저 화세 옥수수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분쇄를 아주 미분을 하면 소화율이 탁 올라갑니다. 그래서 펠렛 사료하고 가루 사료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가공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도 있는데요. 똑같은 배합비에서 소화율이 펠렛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펠렛을 찍기 위해서 옥수수를 굉장히 미분을 하거든요. 미분을 하기 때문에 소화율도 높아요. 똑같은 양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TMR 공장에서는 옥수수 쓰더라도 좀 미분을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옥수수 프레이크 쓰는 거는 그렇게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똥으로 그냥 옥수수는 그냥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효소제 효과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옛날에 실험을 했던 거예요. 자료를 한 거예요. 했을 때 보니까 먹였을 때 안 먹였을 때 보면 이제 똥을 긁어내가지고 똑같은 양 해가지고 체로 쳐봤을 때 보면 상당히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이 소가 이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뭐 옥수수라든지 면실 같은 게 많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똥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탄닌 설계입니다. 탄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쓴맛을 나타내는 보통 탄닌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밤 껍질에 있잖아요. 밤 껍질 아니면 담 있는 건데 떫은 맛을 내는 건데 여기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패스 단백질, D분해 단백질, UIP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역할도 하고 그거 효과도 있고 그게 플러스 하나 더 효과가 뭐냐면 이게 그 수분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변을 잡습니다. 연변을 잡고 또 그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을 흡착을 해가지고 똥 냄새를 좀 농가의 우산에서 냄새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상당히 상품화 시켜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간 그 원바를 써가지고 이제
분변을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한 캐시너 P라는 것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분변이 예전보다 하고 나서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 따로 먹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거 먹이는 농가에서는 빼도 필요 없다. 빼도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해 주시는데 충분한 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변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번째로 이제 비타민 보강입니다. 비타민 보강하면 이제 보통 우리 NRC 요구량, 그다음에 한국 사용 표준 같은 요구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그 비타민을 설계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사료에서 설계하는 방식이 있어요. NRC 요구량이 1.5배. 좀 보통 많이 하면 그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NRC 요구량이 하루에 이제 먹는 양이에요. 필요한 양을 하는데 저희 제품은 거의 2배를 설계를 했죠. 그래서 솔직히 이 프리미엄 40을 먹이는 농가에서는 크게 농가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는 비타민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40을 10kg 이상 도당 급여를 하게 됐을 때는 이만큼을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2배잖아요. 2배고 나머지 다 2배 이상 설계가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계를 했고요. 미네랄은 내가 표시도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자꾸 놔두면 경제사에서 볼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NRC 요구량 2배 이상 설계를 했습니다. 미네랄 설계해가지고 비타민 미네랄도 상당히 충분하게 별도로 급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소 함량 19.5에 에너지가 76%입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높고요. 예전보다 74%였죠. 한 2% 정도 높았고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40을 급여할 때 이제 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건 먼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조사료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게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이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저급 조사료를 써야 될 경우에는 적극 추천을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여기는 이제 티모실을 많이 먹이는데 티모실을 좀 줄이고 풀패스트나 아니면 라이그라스라든지 국내산 조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량도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또 연변도 개선을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강화를 통해서 번식, 면역력, 그다음에 체세포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체세포 개선은 뒤에 이제 밀크 솔루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복합 효소제에 들어가는 하나의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도